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론 수업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 수합 사례까지 다 얘기했죠. 비교 우위 얘기해 가면서 수합이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거래 당사자 양쪽이 다 이득을 보는 거래를 하느냐, 이런 거를 살펴봤어요. 자, 그건 수합의 또 하나의 그 테마인 통화 수합이 있습니다. 통화 수합은 서로 다른 통화, 금리 수합은 서로 같은 그 통화를 가지고 변동 금리와 고정 금리를 맞교환하는 것이고요. 서로 통화가 다를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합은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커런시 수합이라고 불러요. 이런 통화 수합에는 금리 교환도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수합에 통화가 서로 다른 것끼리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밑에 그림처럼 초기에 원금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교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 교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기 교환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교환할 때, 자, A와 B 둘 중에 A가 B에게 달러를 B에게 줍니다. 여기 미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우리에게 달러 원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미국에 원화 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를 한다. 그 만기 때 이거 되돌리는 것이죠. B가 받았던 달러를 돌려주고 A는 받았던 원화를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 간의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 통화 수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 유사시에 한국이나 미국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 수합이 그때부터 체결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통화 수합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개월 뒤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외환위기가 왔다. 미국한테 통화 수합을 통보하면은 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화 수합이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럼 6개월 뒤 시점부터 이것이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달러를 600억 달러를 주고 우리는 6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원화를 지급합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그건 또 계획하기 나름이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롤오버를 한다. 그죠? 재계약한다 칠 수도 있고요. 2년짜리로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중간 기간 동안에 3개월에 한 번씩 쿠폰이 교환이 돼요. 쿠폰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600억 달러를 줬으면 거기 미국 이자가 1%라 그러면 1억 달러씩을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1억 달러에 4분의 1, 3개월에 한 번씩 그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1억 달러는 2,500억 달러, 2,500만 달러를 이자를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고요. 미국은 거기 해당되는 원화 600억 달러를 원화로 계산하면은 한 70조 정도 되겠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원화로 지급을 하고 이걸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기한이 이제 1년 만기가 되면 만기 때 우리나라가 받았던 원금 600억 달러를 돌려주고, 그죠? 방향이 반대죠. 처음에 이렇게 주고 반대로 B가 A에게 줍니다. 또 미국은 우리에게 받았던 원금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원금 교환이 있을 경우의 얘기고요. 초기 원금 교환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없으면 계약을 해서 지금부터 만기가 되는 이 시점까지 중간에 이제 이 각각의 그 통화로 된 금리만 주고받아요. 그리고 만기 때 원금을 주고받고. 일종의 중간에 원금 그 이자가 교환이 있는 일종의 선물환, FX 선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통화 수합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만료 설명된 부분이 바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통화 수합 레이트가 이렇게 고시가 되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다음 표와 같이 수업 레이트가 고지됐다고 칩시다. 이걸 읽는 방법을 잠깐 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one pay rate against US 리보. 자, 달러에 대해서 리보, 변동금리 리보로 주는 경우, 그런 수업을 의미합니다. 원화를 US 달러 리보를 받는 대신에 달러로 다음과 같은 고정금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측은 US 리보라는 변동금리를 주는 대신에 원화로 이와 같은 고정금리를 받겠다. 이는 고정금리를 주겠다, 변동금리를 받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밑에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년 만기 거를 볼까요?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수합의 경우 달러와 명목원금에 대해서 명목원금이 정확히 나눔이고요. 6개월 만기 리보 금리를 받고 명목원금에 대해서 6.25%의 고정금리를 지불한다. 2년짜리 수합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측에 보면은 2년 만기 원달러 수합에서 달러 명목원금에 대해서 리보를 지급하는 대신에 원화 명목원금에 대해서 6.35%를 receive, 받겠다. 그런 수합을 할 때 요 금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통화 수합에 대한 손익계산, 앞에서 공부한 그 금리 수합에서의 손익계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직접 요거 교과서를 읽어 나가면서 쭉 따라가면 앞에서 설명한 금리 수업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이 쭉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통화 수업의 수업 그 가치 계산, 그죠? 계산할 때 얼마의 고정금리를 주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화 수업의 가치도 금리 수업의 가치 평가 과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책에서도 생략을 해버렸네요. 내가 좀 게을러 가지고 이것도 다 그 계산 사례를 교과서에 쓰면은 교과서 분량도 늘어나고 좋을 텐데 그냥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 국제금융 이쪽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실무적으로 어디 갔지? 잠깐만요. 네, 다시 교과서 필요한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 이제 뭐 가치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생략한 부분들은 시험에서는 빼줄게요. 그러니까 생략한 부분은 걱정 말고 내가 설명한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해서 시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통화 수업의 사례도 지금 여기 보여주는데 이것도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약간 통화가 서로 다른 통화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살짝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좀 살펴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 주면 더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학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도를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생략을 할게요. 수업에는 지금 얘기한 금리 수업, 통화 수업 외에도 다른 형태의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시스 수업, 이 두 가지 변동금리를 맞교환하는 수업이에요. 아까 금리 수업에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변동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또 이것도 단순한 단일 통화 내에서의 베이시스 수업이 있는가 하면 통화가 다른 이종 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베이시스 통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통화 간에 하는 것은 베이시스 통화 수업이 되는 것이고요. 단일 통화는 베이시스 금리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그런 원금 변동 수합, 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하는 범위 수합, 이런 변형이 많이 있어요. 또 상품 수합이 있습니다. 상품 수합은 이제 상품은 뭐 석유라든지 귀금속 등등 그런 원자재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경우도 이 상품 수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유를 판매하는 쪽과 원유를 구매해서 정유를 하는 쪽, 이 경우에 이제 원유의 가격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수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에코티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가지수하고 또 이자하고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에코티 수합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변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색 옵션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색 옵션, 이색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색다르다 이런 얘기죠. 다를 이 색깔색, 그죠? 이색 옵션인데 색깔이 다르다, 눈에 띈다 이거죠. 색깔이 다르니까 원래 보던 것과 달라요. 그런 걸 이색 옵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exotic, 이그조틱이 이국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우리나라에서 보던 것과 다른 뭔가 색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exotic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장애 옵션인데 1960년대에 처음 도입됐어요. 이거를 부티크 옵션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뭔가 좀 디자인이 들어간 거다, 좀 구조를 좀 바꿨다, 그래서 디자이너 옵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그조틱 옵션이란 말은 앞에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이항 옵션 모델로 옵션 가격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인 루빈슈타인이 이그조틱 옵션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요. 거기에 이국적인 옵션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 이색 옵션 또는 이그조틱 옵션이 특이한 옵션의 대명사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형적인 레귤러 옵션이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이색 옵션은 이제 색다른 거고요. 이거 대비된 그 본래의 그 정규적인 옵션을 레귤러 옵션이라고 그래요. 레귤러 옵션 또는 스탠다드 옵션, 표준 옵션 이렇게 불러요. 레귤러 옵션 또는 스탠다드 옵션.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부티크 옵션이 나오고요. 다운 앤 아웃 콜 옵션 1973년도, 또 컴파운딩 옵션 중초 옵션이에요. 그리고 룩백 옵션 79년, 평균 그 에버리지 프라이스 옵션이 있어요. 평균 가격 옵션, 에버리지 옵션이라고 불러요. 1986년.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색 옵션들이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균 가격 옵션, 이색 옵션을 이용해서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응용해서 사용한 그런 모델로 박사학위 논문, 내가 박사학위 논문 3편이 묶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했는데, 이 평균 가격 옵션 모델을 이용해서 경제 정책을 평가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발표가 마무리가 돼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술 저널에 발표도 하고 했어요. 살짝 내 자랑도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옵션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고요. 1973년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장애 옵션이었는데 옵션 거래소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옵션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우주공학자들 있잖아요. 로켓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속 금융시장에 몰려듭니다. 옵션 모델이 발표되면서 옵션 모델, 가격 모델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블랙셔스 모델을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과만 보여준 거고요. 그 모형이 도출되기까지에는 물리학에서 쓰이는 연력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그 통계학적인 모형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한 사람들이 쉽게 그 모형을
개발하고 변형시키고 또 적용하고 응용하는데 아주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이런 과학자들, 수학자들을 많이 스카웃을 해갔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색 옵션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특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격, 경로, 종속 옵션이래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인데요. 대상물 가격, 대상물 가격도 들어가고요. 또 뭐 행사 가격, 또 변동성, 이자율, 만기까지 남은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옵션 기간 동안 대상물 가격이 만기 때 가격으로 이제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에는 맥시멈 ST-X 또는 제로 그래서 요 만기 때의 가격이 옵션의 만기 가치가 결정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기 때 가격이 아니라 옵션을 샀을 때로부터 만기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막 변하는데 만기 때의 가격하고의 X 가격 그 행사 가격과의 차이로 콜옵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만기 때 요 가격만 그 콜옵션 가치를 계산해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의 가격 변의 모든 전 과정이 다 감안이 돼야 된다. 즉, 이 2개월 또는 3개월 동안의 총 금액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거를 감안한 옵션을 가격 경로 종속 옵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패스가 경로란 뜻이죠. depending 옵션이라고 그럽니다. 패스 depending 경로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로 종속형 옵션이라고 불러요. 또 이제 변형된 계약 조건인데요. 거래 조건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변형시켜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지금 그 대상물 가격이 변할 때 그 경로에 영향을 주는 게 경로 종속 옵션이라면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에 대해서 변형을 주고 등등 이런 조건을 변형시킨 것을 변형된 계약 조건이라고 그래요. 뒤에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줄 건데요. 그다음에 시간 종속형 옵션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다중 대상 자산 옵션의 대상은 보통 한 가지죠. 근데 이거는 여러 대상물을 묶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또 중첩 옵션, 컴파운딩 옵션이라고 해요. 컴파운딩, 중첩 옵션에 대한 옵션이에요. 옵션은 뭘 살 권리죠. 이 살 권리를 또 살 권리, 사고 팔 권리 이중으로 옵션이 장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첩 옵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경로 종속 옵션에는 뭐가 있는가 볼까요? 경로 종속 옵션이라는 것은 대상 자산의 가격이 옵션 계약 동안 어떤 가격 경로를 통해서 움직여 왔는가에 따라서 만기 때의 손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평균 옵션, average 옵션. 내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했던 모델이 바로 평균 옵션인데요. average 옵션이에요. 또는 Asian 옵션이라고 불러요. 아시아식 옵션이다. 또 장애 옵션, barrier 옵션. barrier가 장애란 뜻이죠. 허들 장애물 경기, 허들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barrier, 장애가 있다, barrier가 있다. 장애물, barrier의 옵션이다. 또는 후불 옵션, pay later 옵션. 나중에 준다. 또는 contingent 종속적인 프리미엄 옵션이다. 조건부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contingent라고 하는 것이. 먼저 평균 옵션은 뭔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색 옵션이 뭐가 있고 이색 옵션의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생 상품은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 계속 나오는 그런 새로운 상품들이 그 일일이 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골치가 아파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파생 상품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색 옵션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해하면요, 아무리 새로운 혁신 파생 상품이 나오더라도 저게 뭘 어떻게 변형시켜서 어떤 조건을 새롭게 가미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색 옵션이 만들어지는 그 사례들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먼저 그 평균 옵션 경우는 뭐냐면, 표준 옵션, 레귤러 또는 스탠다드 옵션이 그 만기 때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현물 가격과 행사 가격 차이로 결정이 되지만, 평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좀 오늘 계약을 해서 한 달 뒤에 만기된다면은 오늘로부터 한 달 동안의 그 대상물 가격 변화는 전체의 평균 가격과 행사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스탠다드 옵션은 만기 때, 표준 콜 옵션은 만기 때 가치하고 행사 가격 차이잖아요. 평균 옵션은 뭐냐? 그동안의 그 대상물 가격의 평균값을 계산을 해요. 그것과 행사 가격을 차이를 계산해서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이거는 외환시장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조작이 가능해요. 여기는 해치펀드들이 어떤 한 나라의 외환시장을 공략해갖고 막대한 돈을 벌어가잖아요. 옛날에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0만 원을 공격해가지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몇 조 달러를 벌어가요. 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해치펀드들이 막대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공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던 거잖아요. 환율이 갑자기 800원 하던 것이 1800원까지 올라가고. 근데 외환 거래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은 그래도 좀 버틸만 한데요. 작은 나라들은요,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외환에 관련된, 통화에 관련된 옵션을 할 때 에버리지 옵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달 또는 3개월 동안을 환율을 3개월 내내 조작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옵션을 하게 되면은 그런 외환 관련된 해치펀드들의 투기성 공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부분 평균 옵션이다, 평균 행사 가격 옵션이다, 약간 변형이 응용이 나오니까 있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 베리어 옵션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옵션을 그냥 만드는데 이러한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일정한 가격을 딱 지정을 해요. 이 일정 가격을 우리가 촉발 가격이라고 불러요. 트리거 프라이스. 일정한 가격을 지정해서 대상물 가격이 이 가격에 한번 터치하게 되면, 그걸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한번 터치만 하면 옵션 자체가, 그 권리가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그래 터치를 해야 비로소 옵션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렇게 정확히 나름이에요. 어떤 가격을 터치하면 이 옵션이 사라져 버리는, 또는 이 가격을 터치 안 하면은 터치해야만 옵션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터치 안 하면 옵션이 아예 전혀 효과가 없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장애 옵션이라고 부른다. 현물 가격이 촉발 가격을 건드릴 때 그 옵션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넉다운, 우리 꼰트 할 때 KO 당하면 넉다운 됐다 그러잖아요. 넉아웃 옵션이라고 부르고요. 촉발 가격을 건드리면은 비로소 옵션이 발휘되는 것을 넉인 옵션이라고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에 있어서 많이 도입이 되는 ELF인가요? 그런 걸 보면요, 대상물 주가 지수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은 얼마 손해보고, 얼마 내려가면 얼마 손해보고, 이런 조건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런 게 일종의 넉인 또는 넉아웃 이런 원리를 응용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생상품을 이해하고 이러한 또 특히 이색 파생상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여유자금으로 펀드 같은 거를 투자할 때 거기서 나오는 상품들의 구조나 특징, 특히 위험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익숙하게 좀 눈에 있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너그아웃 옵션이 이제 장애 옵션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이 되는데, 현물 가격이 촉발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옵션은 무효가 되는 경우 up and out. 그러니까 어떤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사라진다. 그러면 up 올라갔을 때 and out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그 반대로 어떤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을 down and out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H를 우리가 촉발 가격이라고 합시다. 허들에 H자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물 가격이 이것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가격을 일반 옵션처럼 계산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 가격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가격이 H보다 작다, 그러면은 사라져 버려요. 혹은 일부 현금 보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너그아웃 옵션은 대상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도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그아웃을 넣어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보세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촉발 가격을 여기다 설정했어요. 이 막 움직이다가 한 번 건드렸어요. 그것도 뭐 두 번 건들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끝나도 돈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 우측의 그림 보면은 막 움직이다가 촉발 가격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만큼의 옵션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라지는 거니까 다운 앤 아웃 옵션이죠. 너그아웃 옵션인데 다운 앤 아웃입니다. 자, 이거는 큰 분류로 치면 너그아웃 옵션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다운 앤 아웃 옵션이 되는 것이죠. 얘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이 지급이 된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여기 이제 그 사례를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세요. 시간 관계상 좀 나갈게요. 부분 장애 옵션이 있다, 외부 장애 옵션이 있다. 장애 옵션의 이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 옵션이 뭔가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 종속형 옵션 중에 또 재밌는 것이 look back 옵션이라는 게, don't look back 이런 얘기,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러잖아요. 구약성서 어느 부분에 나온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마을에 그 여호와가 화가 나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마을에 살던 가장 착한 사람하고 그 며느리인가요? 하고 둘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유황불로 이제 다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는데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며느리인가요?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때 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back이에요. Don't look back. Don't look back이라고 하는 뭐 노래도 있어요. 하여튼 look back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면 됐겠고요. look back 옵션은 옵션 계약 기간 동안에 지나온 가격의 그 경로를 쭉 보고 나서 그 중에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가격으로 그 옵션 가치를 계산해 준 그런 옵션이에요. 룩백 콜 옵션 가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사 가격을, 이제 콜 옵션 같으면은 이제 만기 때 대상물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행사 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 대상물 가격이 쭉 움직임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행사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즉 콜 옵션이라면 제일 낮은 그 대상물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X 대신에 로우, 가장 낮은 그 대상물 가격으로 해서 가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옵션이라면은 이런 콜 옵션을 산 사람이 매우 유리하겠죠. 그럼 무조건 돈 버는 거잖아, 그죠?
풋 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 X를 가장 높은 가격 S 하이로 설정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행사 가격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플로팅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옵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0 콜 옵션의 경우에 600의 콜 옵션이죠. 여기 써 있어요. 600 콜 옵션이겠지. 대선물 가격이 많이 변해요. 만기 때 왔을 때 여기서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같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너 행사 가격 네가 원하는 대로 정해. 그러니까 제일 낮았던 가격 여기로 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가격과 이 가격 차이 이만큼의 돈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회할 수 없는 옵션이다. 가장 그런 면에서 구매자한테 유리한 것이죠. 뭐 제1부분 룩백, 제2부분 룩백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뭐 수정 룩백, 그다음에 레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더가 뭐예요? 사다리란 뜻이죠. 사다리. 우리 장하준 교수의 책 중에 뭐 사다리 걷어차기 뭐 그런 책 이름도 있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의 그 개념이 뭐예요? 선진국들이요, 항상 한참 자기들이 막 그 산업혁명하고 막 그 자기들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쟁력이 없을 때는 보호무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경쟁력이 얻어지고 선진국이 된 후에는 후진국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 따라하지 마, 너희는 보호무역하지 마, 무조건 자유무역해.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하나의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사다리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하고 사다리를 탁 치워버려요. 자기들은 고지에 올라놓고는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 슌페터런 리스트인가요? 그 분이 독일 경제를 설명하면서, 독일이 유럽 경제에서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에 비해서 약간 뒤떨어졌잖아요. 그쪽 독일 국민 경제학자들이 약간 앞서가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자꾸 자유무역 하자고 하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하지 마라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그래요. 자, 이건 여담이었고, 레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돌아봐서 경로정보성 옵션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룩백 옵션과 마찬가지로 경로 옵션인데, 룩백과는 달리 미리 정해둔 몇 가지 가격이 있어요. 몇 가지 가격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정해진 가격으로 옵션 가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가격이 미리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변동 행사 가격 레드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시간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먼저 스텝, 록, 레드 옵션 이런 게 있어요. 스텝은 스텝 바이 스텝 할 때 그 단계별로 그 설정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의해서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행사 가격이 50이었는데요. 거기에 레더 중에 하나로 55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60을 설정하고 뭐 65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이에 50에서 행사 가격이었는데 한번 이 가격이 55라고 설정된 레더 1, 그죠? 레더 1이 55로 설정되고 레더 2가 60으로 설정됐다 칩시다. 그럼 레더 1이 도착하면은 레더 1 55에 가격이 도착하면 이때 차익을 지급을 해요. 수익 5가 일단 이 그룹 플러스 5 이거 무조건 준다.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55로 행사 가격이 설정이 돼버립니다. 50이었던 것이 55로 행사 가격이 재설정돼요.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만기 때 55보다 더 높게 끝났으면 또 이익을 또 주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서 뭐 53으로 끝났다. 원래 50이었는데 53으로 끝나도 더 이상 지급하는 게 없어요. 왜? 이 55로 행사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이 없죠. 5만 받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60을 또 건드리면 여기서 또 5가 또 플러스 추가가 또 돼요. 그리고 여기서 63으로 끝났다. 그럼 60과 63 사이인 3이 또 추가로 또 나오고. 재밌죠? 이런 스텝 레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매우 유리하죠. 이런 거는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프리미엄이 처음 판매할 때 비싸게 팔려요.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콜옵션을 파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자기한테 그만큼 손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드 옵션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러한 그 변형된 것들을 만드느냐 하면, 그 옵션 투자자, 풋 옵션 이런 콜 옵션의 수요자들에게 자꾸 자기네와 거래하자 하는 하나의 뭐랄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 뭐 좀 덤으로 더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쓰면 뭐 끼워주고 뭐 끼워주고 하시, 그래서 구매자들 유혹을 하죠. 그런 원리로, 그런 이유로 이런 걸 하는 거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꺼릴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투자자들 유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켓 또는 레칫 이런 것이 있어요. 초기에 행사 가격을 정해두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의 시장 가격을 새로운 행사 가격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클리켓 또는 레칫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뭐 예가 나와 있어요. 초기 행사 가격이 50인 3개월 만기 콜옵션에 대해서 1개월 후와 2개월 후에 당일의 시장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재확정하는 클리켓 옵션이 있다. 한 달 후에 시장 가격이 53이면 3의 이익이 보장되면서 그 행사 가격은 53으로 재확정된다. 위에서 말한 스타톡 레더 옵션, 이거는 시기와 관련 없이 되는 것인데 비해서 클리켓이나 레칫은 시기를 딱 정해요.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의 시장 가격을 새로운 행사 가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한데 그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아까 스탬록 레더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걸 건드리면 그게 새로운 행사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클리켓은 시간을 정해요. 한 달 뒤, 두 달 뒤. 그 시기에 시장 가격을 새로운 행사 가격으로 하고, 만약에 이익이 나면 이익은 보장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죠? 여기는 시점에 따라서 시점에 도달한 가격이 새로운 행사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또 2개월 지나고 행사 가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얻게 된 이익이 있으면 그건 보장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또 뭐 샤우트 옵션이에요. 샤우트라는 게 샤우팅, 여러분들 들어봤죠? 뭐 김경호 같은 가수들 샤우팅의 대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고음으로 쫙 질러 나가는 거. 소리 지른다 이 뜻입니다. 샤우팅이. 샤우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 보유자가 대상물 가격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가격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자기가 생각한 그 유리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 가격을 새로운 행사 가격이다 라고 샤우팅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레치트, 크리켓이나 앞에 스탬록 레더나 이런 거하고 다 새로운 행사 가격을 결정한다. 그 가격의 변동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같지만 얘는 방식이 뭐예요? 어떤 미리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옵션 보유자가 흔히 말하는 자기 꼴리는 대로, 그죠?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샤우팅 옵션입니다. 자기가 정해서 일정 가격이 되면 여기에서 샤우팅 해가지고 그동안의 그 차익, 행사 가격과 그 가격 간의 차이를 먹어서 이득을 내고, 그걸 또 그때부터는 새로운 그 행사 가격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식입니다. 샤우팅 해가지고 이익을 취득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재설정된 행사 가격을 가지고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캡과 플로어라는 게 있어요. 캡과 플로어. 자, 뭐 끝없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개념이나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거나 또는 뭐 그 원리를 보고서 맞는 거를 골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범위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고사도 없이 기말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혹시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가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객관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뭐 외우거나 뭐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를 읽어보고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훨씬 그것이 더 득점 전략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배운 내용들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몇 번 반복해서 책을 통독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기 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서 미리 공부한 걸 좀 복습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